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리브해가 검게 물들었어요. 46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고 920km 해역이 오염됐죠. 원인은 배였습니다. 남미 5개국이 새로 만든 선박 세척에서 동시에 균열이 터진 거예요. 그 배들은 원래 한국에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미가 31% 더 싼 터키 조선소로 바꿔버렸죠.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리고 1년 뒤 국제해사기구가 발표합니다. 한국 기준을 전 세계 조선 표준으로 채택한다고요. 31% 절감에 눈이 멀어 바다를 잃을 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미 5개국이 한국과의 52억 달러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 조선소와 36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척의 대형 선박을 31%나 절감했다며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발표하던 그날 저는 회의장 앞자리에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라파엘 도밍게스라고 합니다. 라틴 해양안전청에서 구조공학 총괄을 맡고 있고 이 분야에서 28년을 일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배가 바다에서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순시온 국제포럼에 참석한 건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에 기술 자문으로 배석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미 조선시장은 한국에 너무 종속되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 페루와 함정 공동 생산 계약을 맺고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현지 조선소 건조 지원까지 전부 손을 뻗쳤죠. 잠수함 공동 개발까지 논의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이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결국 종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립만 하는 하청 공장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조선소와 일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과하다는 거였죠. 설계 여유를 40%나 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우주선도 아니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에 그 정도 마진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용접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0.003% 불량률을 유지한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한국 엔지니어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0.1%면 충분한 걸 왜 0.003%까지 잡느냐고요. 그건 기술력이 아니라 낭비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무대 정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31% 비용 절감, 남미 조선 자립의 새 시대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남미 5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의 경영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어요. 발데스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남미 최대 산유국의 에너지 장관이었고 이번 계약을 성사시킨 주역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한국에 의존했습니다. 함정 설계도 한국, 기자재도 한국, 기술 지원도 한국이었죠. 그들은 이것을 협력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종속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발데스 장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술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과 함께 남미 조선 자립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52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무려 16억 달러를 아꼈다는 사실에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16억 달러면 우리 해양안전청 예산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난다는 게 통쾌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LNG선은 15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포기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또 한국 타령이구나 싶었죠. 발데스 장관이 제가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15년간 무사고였다고요? 그건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우리 터키 파트너들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5년 무사고라는 건 결국 확률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만들었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터키도 나토 회원국이고 군함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민간 선박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태블릿을 열어 터키 조선소가 제출한 설계 사양서를 훑어봤습니다. 강판 두께가 한국 설계 대비 14% 축소되어 있었어요. 보강재도 18% 줄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제해사기구 기준은 통과한 설계였거든요. 한국이 과잉 설계를 했던 거지 터키가 부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터키가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바로 그때 제 태블릿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유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현대울산기술연구소의 LNG 운반선 안전설계 박사였죠. 저는 국제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도밍게스 박사님, 계약 변경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내빙 등급과 용접 기준만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 주세요. 그게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 기준이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제해사기구 기준이 엄연히 있는데 왜 굳이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 쪽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불쾌하기도 했어요. 계약을 뺏겼으니 불안한 거겠지 싶었죠. 계약 체결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발데스 장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장관님,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16억 달러 절감의 기술 자립까지 역사에 남을 업적입니다. 발데스 장관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도밍게스. 자네도 기술 검토 수고했어. 터키 설계에 문제 없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국제 기준 모두 통과했고 강판 두께나 보강재가 한국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충분히 안전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과잉 설계를 했던 거죠. 그 과잉 설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자네야. 앞으로 12척 건조 과정에서도 기술 자문 부탁하네. 저는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미 조선 자립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년간 이어진 한국 종속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고요. 터키와 손잡으면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낭비라고 비웃었던 0.003%와 40% 설계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를요. 그리고 6개월 뒤 제가 합리적이라고 칭찬했던 그 설계가 카리브해 전체를 검게 물들일 거라는 사실도요.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에서 첫 번째 선박의 강판 샘플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걸 들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일상적인 품질 검사였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인장시험기에 강판 샘플을 고정하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강판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험은 강판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일정 수치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장력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죠.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정상이었어요. 문제는 강판이었습니다. 최종 수치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산 강판 대비 인장력이 48%나 저하되어 있었어요. 48%라니요.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품질 문제였죠. 저는 샘플을 교체하고 다시 시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불을 켜놓고 터키 조선소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설계 사양서, 품질 인증서, 용접 검사 기록까지 전부요.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쳤던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용접 교정 주기가 특히 문제였어요. 한국 조선소는 용접 장비를 6개월마다 교정합니다. 그래야 용접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터키 서류를 보니까 교정 주기가 18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12개월이나 늦은 거였죠. 12개월이면 용접 품질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28년 경력의 기술자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계약을 지지했거든요. 한국의 과잉 설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터키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판 인장력 48% 저하, 보강제 18% 축소, 용접 교정 12개월 지연. 이 세 가지 변수를 넣고 선체 중앙부의 붕괴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공식은 복잡했지만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12.7%. 10척 중 1척 이상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12척을 건조하면 그중 최소 한두 척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국제 기준은 통과한 설계였으니까요. 하지만 28년간 배를 검토해온 기술자로서 그냥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정상 업무를 보고 밤에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인장시험 그래프, 용접 교정 기록, 붕괴 확률 계산식, 과거 유사 사고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새벽 5시였어요.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선체 중앙부 붕괴 확률 12.7% 분석 보고서. 총 142쪽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발데스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장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밍게스, 무슨 일인가? 약속 없이 오다니. 저는 142쪽짜리 보고서를 장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관님, 긴급한 사안이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터키 조선소에서 보내온 강판 샘플을 시험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보고서 표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선체 중앙부 붕괴 확률 12.7%라는 제목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붕괴 확률? 무슨 소리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강판 인장력이 한국산 대비 48% 저하되어 있습니다. 용접 교정 주기도 12개월이나 지연되어 있고요. 이 조건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10척 중 1척 이상에서 구조적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데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밍게스, 자네 혹시 한국 쪽에서 뭐 받은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로비 말이야. 계약 빼앗겼으니까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겠지. 자네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8년간 기술자로 일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데이터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발데스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돌아서서 말했어요.
도밍게스, 자네가 유능한 기술자라는 건 알아. 하지만 자네는 정치를 몰라. 이 계약은 이미 5개국 정상이 서명한 사안이야.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남미 조선 자립의 상징이 됐어. 그걸 이제 와서 뒤집자고. 하지만 12.7%입니다. 10척 중 한 척이. 발데스 장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31% 싸게 만드는 배야. 자네가 말하는 0.003% 불량률 같은 게 아니라고. 한국처럼 과잉 설계해서 비용 올리는 거 이제 우리는 안 해. 알겠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책상으로 돌아와 142쪽짜리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무게를 재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서랍이 닫혔죠. 이건 내가 보관할게. 자네는 맡은 일이나 하게. 오늘 회의 내용은 없었던 걸로 하지. 저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42쪽 일주일의 밤샘 작업, 28년의 경력. 그 모든 게 서랍 속으로 사라지는데 딱 3초가 걸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이 떠 있었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현대중공업 200번째 LNG선 인도식 개최.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200번째 LNG 운반선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15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이 200척을 인도한 것은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동료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놈들도 자랑질이네. 우리도 이제 터키랑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31%나 아꼈는데 뭘 걱정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을 열었더니 발데스 장관실에서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건 관련이었죠. 본문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검토 불필요. 진행 유지. 142쪽의 분석이 단 한 줄로 기각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200번째 선박 인도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 배는 앞으로 30년 동안 바다를 누빌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12척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제 보고서를 꺼내볼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3개월 뒤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랍 속 142쪽이 아니라 카리브해 한가운데서 철이 찢어지는 소리가 먼저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 운반선이 취항한 지 정확히 6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142쪽짜리 보고서가 서랍 속에 처박힌 뒤로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번 선박의 LNG 탱크 압력 그래프였는데 곡선이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상 수치 대비 마이너스 18%.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선박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위성통신이 연결되기까지 30초가 걸렸는데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시아 알베스 선장이었죠. 그녀는 25년간 원유 운반선을 몰아온 베테랑이었는데 지금까지 한국산 선박만 운항해왔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터키산 선박을 맡은 거였습니다. 마르시아 선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면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끼익. 마치 거대한 철판이 천천히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도밍게스 박사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르시아 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선장님, 탱크 압력이 18%나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르시아 선장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선내 CCTV 화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체 중앙부에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실시간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2.1m, 2.3m, 2.5m. 제가 보는 동안에도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균열길이 2.7m입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르시아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2.7m 균열이라니. 이건 단순한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체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죠. 선장님, 지금 해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혹시 거센 파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마르시아 선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파도는 잔잔한데 철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파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 문제였죠. 강판 인장력 48% 저하, 보강제 18% 축소, 용접 교정 12개월 지연. 제가 142쪽 보고서에 썼던 그 모든 숫자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12.7%의 붕괴 확률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장님, 지금 당장 속도를 30% 감속하시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귀향하십시오. 이건 긴급 상황입니다. 마르시아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해요. 제 독단으로 항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관료주의가 이럴 때 발목을 잡는구나 싶었죠. 저는 마르시아 선장에게 일단 속도만이라도 줄이라고 당부하고 즉시 발데스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발데스 장관은 네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어요. 도밍게스? 지금 몇 시야?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1번 선박에서 선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2.7m이고 계속 확장 중입니다. 즉시 귀향 명령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균열? 얼마나 심각한 건데? 탱크 압력이 18%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항해하면 선체가 두 동강 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유출되고 선원 전원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발데스 장관이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밍게스, 지금 그 선박이 어디로 가고 있지? 브라질 산토스 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NG 12만 입방미터를 싣고요. 그럼 일단 계속 가게 해. 귀향하면 납품 일정이 틀어져. 그러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우리 계약 전체에 문제가 생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시장 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원들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원들은 전문가들이야.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균열 2.7m라고 했잖아. 배 길이가 얼마인데 2.7m 가지고 호들갑이야.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3개월 전에 제출한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선체 붕괴 확률 12.7%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12.7%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발데스 장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밍게스, 그 보고서는 검토 불필요라고 했잖아.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꺼내? 자네 혹시 이 상황을 언론에 흘릴 생각인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언론 통제가 먼저라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했어요. 장관님, 제발 귀향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선원들이 위험합니다. 안 돼. 일단 산토스까지 가게 해. 거기서 점검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절대 언론에 알리지 마. 알겠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마르시아 선장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타실에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끼익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선장님, 본사에서 계속 항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마르시아 선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마르시아 선장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25년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배만 몰아왔어요. 한국 배는 이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국 조선소가 왜 그렇게 과잉 설계를 하는지, 왜 0.003% 불량률에 집착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보험이었죠. 화면 속에서 선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카리브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구할 힘이 없었어요. 균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9m, 3.1m.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위성 통화 너머로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1%를 아끼려다가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1번 선박의 균열 사고가 발생한 지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번 선박은 가까스로 산토스 항해 입항해서 긴급 수리에 들어간 상태였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벽 2시 43분 모니터에 두 번째 경고등이 떴습니다. 이번 선박이었어요. 이번에는 LNG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시간당 3,200kg. 눈을 의심했어요. 3,200kg이면 분당 53kg이 새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속도라면 하루 만에 탱크 전체가 비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박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어요. 선장과 통화가 연결됐을 때 배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도 들렸죠. 도밍게스 박사님,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LNG가 계속 새고 있어요. 밸브를 잠갔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선장님, 지금 즉시 모든 선원을 갑판 위로 대피시키십시오. LNG는 영하 163도입니다. 누출 지역에 가까이 가면 동상은 물론이고 질식할 수 있어요. 통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세 번째 경고등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3번 선박이었어요. 3번은 LNG선이 아니라 원유 운반선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선체 균열로 원유가 유출되고 있었거든요. 유출 속도는 분당 7,600리터.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45만 6천 리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번 선박에 실린 원유는 총 7만 3천 톤, 배럴로 환산하면 약 53만 배럴이었습니다. 현재 유출 속도라면 1시간 안에 46만 배럴 이상이 바다로 쏟아질 수 있었죠.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중 하나가 될 수치였습니다. 저는 발데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장관님, 지금 세 척 모두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박은 시간당 3,200kg의 가스가 누출 중이고 3번 선박은 원유가 분당 7,600리터씩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발데스 장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유출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3번 선박만 계산해도 1시간 안에 46만 배럴 이상이 유출됩니다. 31% 아끼려다가 지금 시간당 3억 달러가 바다로 새고 있는 겁니다. 발데스 장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카리브해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국제구조대와 방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데스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46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시간이었지만 그 원유가 퍼져나가는 데는 제한이 없었거든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받아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카리브해 한가운데에 검은 띠가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죠. 24시간 뒤에는 띠의 길이가 380km가 됐고 48시간 뒤에는 920km에 달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마치 바다 위에 검은 반달이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리브해 원유 유출 사고를 대서특필했어요. 역대 최악의 해양 오염, 남미 5개국 비상사태 선포, 터키 조선소 부실 설계 의혹. 헤드라인마다 충격적인 문구가 쏟아졌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제출한 142쪽 보고서. 그게 서랍 속에 처박혀 있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피해 규모가 속속 집계되기 시작했어요. 920km 해역이 오염됐고 그 안에서 조업하던 어선 3,400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민 수만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해안가 마을 주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어업을 해온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파견됐어요. 헬기를 타고 오염 해역 상공을 날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지옥 같았습니다. 새까만 원유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었어요. 해안가에는 기름에 뒤덮인 펠리컨과 바다거북이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다 31%를 아끼겠다고 한 결정 때문이었어요. 남미 5개국 정상들이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으로 배석했어요. 화면 속 정상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데스 장관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터키 조선소의 설계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을 요청합시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발데스 장관에게 쏠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제조사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3개월 전에 제 보고서를 검토했더라면, 6주 전에 귀향 명령을 내렸더라면, 72시간 전에 선박을 정지시켰더라면. 수많은 가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46만 배럴의 원유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발데스 장관의 서랍 속에 있을 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선체 중앙부 붕괴 확률 12.7% 분석 보고서. 그 142쪽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 처박혀 있겠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142쪽이 아니라 1000쪽이 되더라도 끝까지 쓰기로 결심했어요. 국제조사단이 올 때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강판 인장력 48% 저하, 용접 교정 주기 12개월 지연, 보강제 18% 축소.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서랍 속에 처박히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보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검은 원유가 퍼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920km의 검은 반달. 그 반달이 만월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31%를 아끼려다 무엇을 잃었는지 전 세계가 알아야 했어요. 국제조사단이 도착한 건 사고 발생 2주 후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을 포함해 27개국에서 온 전문가 68명이었어요.
조선공학자, 해양안전 전문가, 재료과학자, 환경분석가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는 남미 측 기술 자문으로 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조사단장은 독일 출신의 하일리히 밀러 박사였어요. 60대 중반의 백발 신사였는데 40년간 선박 사고만 조사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데이터만 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조사는 6주간 진행됐어요.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의 설계 도면, 강판 샘플, 용접 기록, 품질 인증서까지 모든 자료가 검토됐습니다. 동시에 비교 대상으로 한국 조선소의 자료도 요청됐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국 3대 조선사가 모두 자료를 제출했어요. 조사단은 터키와 한국의 설계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터키는 국제 기준을 통과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한국은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저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 측 기술 자문으로 온 김유진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무시했던 그 메시지의 발신자였죠. 그녀는 저를 보고도 아무런 원망의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도밍게스 박사님, 다시 뵙게 됐네요.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보낸 경고를 제가 무시했거든요. 내빙 등급과 용접 기준만은 지켜달라던 그 메시지를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그때 제가 답장을 드렸어야 했는데. 김유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과거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사에 집중했어요. 김유진 박사는 조사단에 한국 조선소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용접 한 땀 한 땀을 검사하는 과정, 강판 하나하나의 인장력을 측정하는 절차, 영하 163도 극저온 환경에서의 테스트까지요. 6주간의 조사가 끝나고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312쪽이었어요. 그중 48쪽이 한국과 터키의 기술 비교에 할애됐죠. 조사단은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온 기자 200명 이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일리히 밀러 조사단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먼저 용접 분량률을 비교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터키였습니다. 한국의 막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았고 터키의 막대는 화면 중간까지 솟아 있었죠. 한국 조선소의 평균 용접 분량률은 0.003%입니다. 반면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의 분량률은 0.34%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밀러 단장이 계속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0.34를 0.003으로 나누면 113입니다. 터키의 용접 분량률은 한국의 113배였습니다. 113배.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3개월 전에 0.003%까지 잡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숫자였거든요. 그게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두 번째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여유 비교였어요. 한국 조선소는 국제 기준 대비 평균 40%의 설계 여유를 확보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선박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마진입니다. 밀러 단장이 터키 쪽 막대를 가리켰어요. 반면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의 설계 여유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죠. 세 번째 그래프는 무사고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막대는 15년을 가리키고 있었고 터키의 막대는 2년에서 끊겨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LNG 운반선은 15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200척 이상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지만 선체 균열이나 화물 누출 사고는 제로였죠. 반면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은 본격적인 LNG선 건조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가 한 화면에 나란히 표시됐어요. 용접 불량률 113배 차이, 설계 여유 4배 차이, 무사고 기록 15년대 2년.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신 울려 퍼졌죠. 밀러 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카리브해 참사의 원인을 설계 축소, 강판 품질 부족, 용접 검사 생략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선소의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밀러 단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앞으로 국제 해역을 항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김유진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조선소는 왜 이렇게 과도한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김유진 박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과도하다고요? 그녀가 되물었어요. 우리는 배를 3년 싸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30년 안전하게 쓰라고 만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김유진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31%를 아끼면 뭐가 남습니까? 920km의 검은 바다가 남습니다. 수만 명의 어민이 생계를 잃습니다. 46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집니다. 그게 진짜 절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유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0.003%와 0.34%의 차이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선원들의 목숨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30년의 안전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3개월 전에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과잉 설계를 비웃던 제가 0.003%를 낭비라고 했던 제가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김유진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진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의 과잉 설계를 비웃던 기술자에서 그 기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됐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밀러 단장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0.003%와 0.34%,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유엔 특별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뉴욕 유엔 본부였어요. 저는 남미기술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유엔 본부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과잉 설계를 비웃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 한국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는 회의에 참석하러 온 거였죠. 총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수백 명의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대표를 보냈습니다. 카리브해 참사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남미 대표단 좌석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한국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박사의 얼굴이 보였죠.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카리브해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920km의 검은 바다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그 사진 한 장이 수천 마디 말보다 강력했거든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갔을 때 발데스 장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원래 순서에는 그의 발언이 없었거든요.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자 발데스 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3개월 전 아순시온 포럼에서 자신만만하게 남미 조선 자립을 외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발데스 장관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장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과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유엔 총회에서 한 나라의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발데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한국과의 52억 달러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와 36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1%를 절감했다고 자랑했죠. 남미 조선 자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결정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46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고 920km의 해역이 오염됐습니다. 수만 명의 어민이 생계를 잃었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발데스 장관이 고개를 들어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31% 할인에 눈이 멀어 100%의 바다를 잃을 뻔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발데스 장관이 연단에서 내려와 한국 대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발데스 장관이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남미 최대 산유국의 에너지 장관이 한국의 기술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정치가 기술에 사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회의장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발데스 장관이 고개를 든 채 말했습니다. 김유진 박사님, 그리고 한국의 모든 기술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과잉이라고 비웃었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유진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관님, 우리는 누가 옳았는지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발데스 장관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김유진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러 왔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발데스 장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개월 전에 저도 발데스 장관과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준을 무시하고 31% 절감을 축하했던 제가요. 의장이 세 번째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특별 결의안 투표였어요. 결의안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 조선소의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전면 채택한다. 둘째, 터키 오리엔트 마린십에 대해 5년간 공공발주를 제한한다. 셋째, 카리브해 복구를 위해 남미와 한국이 공동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반대표는 하나도 없었어요. 5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통과. 193개 회원국 전원이 찬성했죠.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46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야 했거든요. 920km의 바다가 검게 물들어야 했고 수만 명의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죠.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142쪽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발데스 장관이 귀 기울였더라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김유진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40억 달러 공동기금은 어떻게 운용될 예정입니까? 김유진 박사가 대답했어요. 절반은 해양 생태계 복구에 쓰일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남미 조선 인력 양성에 투자될 거예요. 한국 조선소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기술을 공유한다고요? 경쟁사를 키워주는 격 아닙니까? 김유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파트너를 키우는 겁니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에요.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전 세계 해양이 영향을 받죠.
모든 조선소가 같은 기준으로 배를 만들어야 바다가 안전해집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자국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공유해서 바다 전체를 지키려 했죠. 그게 진짜 기술 강국의 모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회의장을 나서는데 발데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밍게스. 저는 돌아섰어요. 발데스 장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3개월 전에 제출한 142쪽 보고서 내가 서랍에 처박아뒀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데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귀 기울였어야 했어. 자네 말이 맞았어. 정말 미안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저도 처음에는 한국 기준을 비웃었습니다. 과잉 설계라고 낭비라고 생각했죠. 우리 모두 틀렸던 겁니다. 발데스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40억 달러 기금 제대로 쓰이도록 내가 책임지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뉴욕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카리브해의 검은 바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 기준이 국제 표준이 됐고 4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였죠. 유엔 총회가 끝나고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미 기술자 20명과 함께였어요. 40억 달러 공동기금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소에서 6주간 연수를 받게 된 거였죠. 공항을 나서는데 김유진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밍게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6주 동안 한국 조선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어요.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고 중간중간 공단 지역이 나타났어요. 남미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도크 전체를 비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버스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도크가 10개나 보였는데 전부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에서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죠. 저게 다 LNG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5척이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70%라니.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어요.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일정은 용접 공정 견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모와 보호경을 쓰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강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용접을 하고 있었죠.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0.1mm 단위로 용접 위치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은 더 엄격해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접 오차가 0.05mm만 나도 로봇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조정한 뒤에야 다시 가동되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0.05mm면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그 정도 오차를 감지하고 멈춘다고요. 터키 조선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미 기술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화물을 싣고 다닙니다. 그 온도에서는 금속이 수축하고 미세한 틈이 균열로 변해요. 0.05mm의 오차가 30년 뒤에는 2m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한국 조선소는 지금 당장의 품질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후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두 번째 일정은 강판 검사 공정이었어요.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에 수백 장의 강판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 강판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었고 검사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죠. 강판 검사는 총 17개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두께, 인장력, 경도, 표면 결함, 화학성분 분석까지 전부요. 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불합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검사 담당자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2.3%입니다. 100장 중 2장 정도는 반송되죠. 2.3%라니. 저는 터키 조선소의 서류를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강판 검사 항목이 7개밖에 없었고 불합격률 데이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연수 3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급저온 탱크 시험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인 화물 탱크가 영하 163도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테스트하는 거였죠. 시험장에 들어서니 거대한 원통형 탱크가 놓여 있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탱크에 액화 질소를 주입해서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킵니다. 그 상태로 48시간을 유지하면서 변형률을 측정하죠. 48시간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남미 기술자 한 명이 물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항해에서는 LNG를 싣고 수십 일을 이동합니다. 48시간은 최소한의 테스트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탱크 전체를 폐기합니다. 시험이 시작됐어요. 모니터의 온도와 변형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온도가 내려갈수록 저는 긴장됐어요. 터키 선박의 탱크 압력이 급락하던 그 새벽이 떠올랐거든요. 영하 163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시험장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종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변형률 0.48%. 기준치인 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초록색으로 표시됐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 카리브해에서 느꼈던 공포, 철이 찢어지는 소리, 마르시아 선장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탱크라면 30년을 버틸 수 있겠구나 싶었죠. 연수 마지막 날 김유진 박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초대했어요. 벽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6주 동안 많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로봇 용접, 강판 검사, 급저온 시험까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기계가 아닙니다.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도크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철보다 사람의 기준이 만듭니다.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0.05mm를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배가 15년간 무사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가 우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입사 3년 차입니다. 선배들에게 처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린 계약서를 기준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선장의 30년 뒤 항해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28년간 기술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와 국제 기준만 보고 살았습니다.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30년 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미래의 선장을 위해 0.05mm를 지키고 있었죠. 연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주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준을 배우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운 건 기준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30년을 내다보는 철학.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오늘을 설계하는 철학. 그게 한국 조선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40억 달러 공동기금으로 남미 최초의 LNG선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파견되어 우리와 함께 일했죠. 저는 프로젝트 기술 총괄을 맡았어요. 18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준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기준을 남미에 정착시키는 책임자가 된 거였습니다. 밤낮으로 도면을 검토하고 용접 공정을 확인하고 강판 품질을 테스트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적용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남미와 한국의 합작 1호 LNG 운반선 코라손 1호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코라손은 스페인어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남미 조선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진수식 현장으로 향했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조선소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 취재진, 정부 관계자, 조선업계 인사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코라손 1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이 295m, 폭 46m, 17만 4천 입방미터의 LNG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선박이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선체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18개월간의 땀과 노력이 저 거대한 철 덩어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유진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도밍게스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8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기준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유진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죠.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남미 5개국 정상들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혀 깨지고 코라손 1호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물보라가 치솟았고 회장에 모인 수천 명이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선박 내부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엔진실, 조타실, 화물 탱크를 차례로 둘러봤어요. 모든 곳에서 한국 기준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용접선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계기판의 숫자들이 모두 안전 범위 안에 있었죠. 0.05mm 오차 기준, 17개 항목 강판 검사, 영하 163도 48시간 테스트.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입에 녹아 있었습니다. 조타실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마르시아 알베스 선장이었습니다. 카리브해 참사 때 첫 번째 선박을 몰았던 그 베테랑 선장이죠. 그녀가 코라손 1호의 선장으로 임명된 거였어요. 마르시아 선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마르시아 선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밍게스 박사님, 이 배를 직접 검수하셨다면서요? 네, 17개 항목 강판 검사부터 극저온 탱크 시험까지 전부 참관했습니다. 모두 통과했어요. 마르시아 선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퍼졌어요. 이번엔 정말 안심됩니다. 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다시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18개월 전 새벽 위성 통화로 들었던 그 소리가 떠올랐거든요. 끼익, 끼익. 금속이 찢어지는 그 소리를요. 마르시아 선장의 떨리던 목소리, 창백한 얼굴, 선원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까지 전부요. 저는 마르시아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다릅니다. 용접 오차 0.05mm 기준, 설계 여유 40%, 영하 163도 48시간 테스트를 전부 통과했어요. 30년은 거뜬히 버틸 겁니다. 마르시아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이라. 그때쯤이면 저는 은퇴하고도 한참 지났겠네요. 그래도 이 배는 계속 바다를 누빌 겁니다. 선장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요. 마르시아 선장이 조타실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간 한국 배만 몰아왔는데 이제 남미에서도 그런 배를 만들 수 있게 됐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박 견학을 마치고 부두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코라손 1호 옆에 또 다른 선박이 정박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유조선이었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운항 중인 것 같았죠. 저 배는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유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유조선입니다.
아직도 멀쩡히 운항 중이에요. 오늘 진수식에 맞춰 특별히 이곳에 정박시켰죠. 25년이라니. 저는 그 낡은 유조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새 선박 코라손 1호를 봤죠. 두 배의 나이 차이는 25년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선박 사이를 걸어가며 양쪽 선체를 손으로 만졌어요. 25년 된 유조선의 거친 표면과 코라손 1호의 매끈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둘 다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김유진 박사가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전에도 오늘도 우리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버틸 배를 만든다는 거요. 바로 그때 부두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진수식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일제히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국제해사기구가 오늘 런던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K10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제표준 초안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조선소의 안전기준이 전 세계 모든 선박 건조의 최소 기준이 됩니다. 회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놀라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러갔죠. 한국 기준 국제표준으로 채택. 값싼 조선의 시대 종말. 값싼 조선의 시대 종말. 그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18개월 전 우리는 31%를 아끼겠다고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나요? 46만 배럴의 원유 유출, 920km의 검은 바다, 수만 명의 어민 생계 파탄. 싸게 만들려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18개월 전에 제가 작성했던 142쪽 보고서의 표지 사본이었습니다. 선체 중앙부 붕괴 확률 12.7% 분석 보고서.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보고서가 서랍 속에 처박히지만 않았어도 그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김유진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 손에 든 종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 이제는 역사가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는 이런 보고서가 묵살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K10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저를 향해 몰려왔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도밍게스 박사님, 남미 최초의 한국 기준 LNG선이 진수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라손 1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31%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30년을 지켜줄 배를 선택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8개월 전 저는 한국 기준을 과잉이라고 비웃었습니다. 0.003% 불량률을 낭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은 과잉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어요. 저는 부두에 남아 코라손 1호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선체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옆에 25년 된 유조선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배는 세대도 모양도 크기도 달랐지만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이제 전 세계 바다의 언어가 됐어요. K10. 한국의 기준. 30년을 지키는 약속. 그게 이제 바다의 공용어가 된 겁니다.